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영상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상은 투자 권유도 추천도 아닙니다. 영상의 제작자는 금융설계 전문가도 자산운용 전문가도 아닙니다. 금융설계 조언, 자산운용 조언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일 뿐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 나오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보유 여부 및 보유량은 여과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실린 자료는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여겨지만 그 정보가 모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은 특정 주식, 회사 혹은 산업에 대해서 완벽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치 투자 기초에 대해서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은 30분 정도 책 소개를 좀 더 드리고요. 어, 초반부에,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음, 책 소개를 하는 이유가 더 자세히는 어, 개인 투자자로서 직접 이제 기업을 선정하고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게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고, 다른 대안들은 어떤 게 있고, 다른 대안들의 장단점과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책 소개를 지난번에 이제 좀 몇 개, 15개 정도 드렸는데, 많아요. 추천드릴 책은 많은데, 몇 개가 더 있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처음 책은 이제, 슈웨드, 슈웨드라고 있는데, 슈웨드의 책이죠. 그래서 고객의 유트는 어디 있는가라는 책이고, 1940년, 84년 된 책입니다. 한국어 부제를 보면 금융시장의 부조리와 탐욕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걸작이라고 돼 있는데, 어, 네, 비교적 정확한 부연 설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금융시장의 부조리라기보다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어, 부조리와 부정직함, 비윤리성,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아주 뛰어난 글솜씨로 풍자하면서 해악이 담긴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을 읽으셔야 월스트리트가 어떤 곳인지를 거기서 일하지 않고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월스트리트가 어딘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 어떤 류의 행위를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과 결국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 투자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의 약점을 알고 나의 상대적인 강점을 파악하기에 아주 어,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전략을 세울 때 꼭 알아야 되겠죠. 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한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뭐 그 안에서 행동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체로 거기 문화에 휩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거기서 일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뭐 버핏이나 먼고도 MBA 나온 졸업한 학생에게 별 기대가 없다는 주로 자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훌륭한 CEO들, 아웃사이더즈라는 책, 저번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아웃사이더즈라는 책들, 그게 아마 한국어 부제로는 뭐 현금을 뭐 잘 활용한 현금 활용법? 뭐 이런 책 부제로 번역된 것 같은데, 아무튼 원제가 아웃사이더즈인데,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훌륭한 CEO들이 기업을 운영했는지를 이렇게 사례들 분석한 책인데 거기에 그 훌륭한 CEO들 보면 MBA 졸업자보다는 그러니까 금융학 종사자였던 사람들보다 비금융인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도 이 투자라는 게 꼭 그 월스트리트나 그 전문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야지만 실력이 더 좋고 거기 안 들어가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일례로 또 많은 훌륭한 베테랑 투자자들이 그 전공이 비금융인 쪽이 많아요. 뭐 영문학, 철학부터 해서 심리학,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 정리했던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전공을 갖고 비금융 전공을 갖고 훌륭한 베테랑 투자자가 됐는지 그 사람들 제가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듯이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일한다고 해서 꼭 더 실력이 좋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책은 같은 맥락에서 라이어스 포커라는 책이고요. 비교적 더 최신 아까 책이 1940년대에 나온, 40년에 나온 책이면 이 책은 마이클 루이스가 1919년에 쓴 책이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월스트리트 안에서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서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곳의 한계를 다 파악해서 낱낱이 밝힌 책인데요. 그래서 숨막히는 머니게임이라고 재밌게 무슨 게임처럼 표현했지만 그게 아니고 요 전에 소개해드린 책하고 같은 맥락에서 월스트리트의 한계와 부조리함과 단점들을 낱낱이 파헤친 다그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게 읽었고 어, 특히 이제 이 마이클 루이스가 월스트리트도 몇몇의 구루가 있다. 아주 훌륭한 베테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제가 받은 인상은 전체 월스트리트 내에서는 아주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아주 이단아 취급을 받는 아주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결국 왜 그러냐면 이 대형 펀드들은 운용 금액이 커지는 걸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어, 운용 운용 금액이 커지면 장점이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 수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유는, 아, 그 펀드 매니저들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서 자기가, 아, 시장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아, 그 운용자들, 매니저들이 훨씬 적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솔직함과, 그다음에 자기 현실 주제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일의 성격 자체,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기인하는 건데요. 어, 혹은 네 번째는 이제 더 쉽게 돈을 벌려고. 고객의 돈을 쉽게 이제 가져다가 수수료를 떼먹으려는 그런 얄팍한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시장을 이기면 힘듭니다. 어,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훨씬 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앞에 방금 소개드렸던 고객의 루트는 어디 있는가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슈웨드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람이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써야 될까 걱정을 하겠죠. 은행에 넣어놓기에는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율보다도 안 주니까. 네.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 이제 뭐라 그러죠? 아름아름해서 좀 소개를 받으려고 하고, 잘하는 매니저가 있나, 뭐 좋은 실적이 좋은 펀드가 있나, 이런 거 알아보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서 건강이라든지 뭐 우정, 가족, 사랑, 뭐 권리 이런 게 있죠. 근데 건강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전문 접종이 있고 권리 같은 경우도 나의 권리가 침해받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이 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전문직에게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자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문직에게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걸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건강에 있어서의 의사, 권리에 있어서의 변호사,
서비스처럼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스웨덴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결국 쓸모없는 직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결국 이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어떤 생태계 안에서 어떠한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갖고 행동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 스스로 투자할 때도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누구에게 자산을 위탁해야 될 때 비교적 더 바르고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두 책은 이제 피터 린치하고 텔리 피셔의 유명한 두 개의 책이죠. 네, 이건 고전이기 때문에 어,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고요. 피터 린치는 뭐 스타일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랑 그다음에 조엘 트닝웨스트는 둘이 아주 가까웠던 사이인데 아, 제가 보기에는 버핏하고 멍거랑 그 둘하고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거의 아마 분산 투자로 이런 실적을 내는 케이스가 역사상에 있을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스타일을 실제적인 대단한 실적으로 연결해낸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피터 린치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개인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 타고나지 않으면 이 기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턴어라운드주라든지 소형주 혹은 이렇게 어, 분산했을 때 장점 이 정도를 많이 배워줄 수 있습니다.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기업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 거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워렌 버핏이 필 피셔와 그레이엄을 반반씩 약종을 많이 참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책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헤더 브릴리언트라는 사람이 쓴 이제 경제적 해자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은 물론 해자를 강조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는 책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가치 투자의 기초와 기본을 모두 담은 책이기 때문에 디테일 쪽으로는 아주 깊은 디테일 차원에서는 스타일이 좀 각각 구분되는 가치 투자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그림에서 처음에 읽기 아주 좋으신 책이니까 이것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서한, 버핏의 주주서한, 멍거의 글들, 뭐 펄차리즈 알마낙이라든지 영어로는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멍거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물론 이 영상은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을 제가 이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라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1990년대부터 올해 것까지 쭉 다 매년 아카이브가 무료로 돼 있으니까 한 대여섯 시간 각각의 주주총회가 대여섯 시간 정도 되지만 그거를 심심할 때 혹은 집중해서 다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실전 투자할 때 투자의 실전을 그게 그것만큼 좋은 게 없고요. 그 이런 주주 서한들도 버핏이 실제로 한 말인데 이 커닝ham이 쓴 자기의 서한 이 집에 대한 책도 좋지만 그냥 주주총회 이야기만 듣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 소개를 이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책 소개를 하는 이유와 개인 투자자로서 이제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를 두 번째 파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듣는 이제 고민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지한 투자자라면
당연히 드는 고민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 이야기로만 해도 1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투자 행위는 정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답이 있고 그거를 드러내거나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수학도 뭐 기하학이나 위상기하학이나 전 잘 모르지만 그쪽 들어가면 답을 찾는다기보다 어떤 새로운 이 개념을 상상하고 창조해내고 이런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그런 면하고 비슷합니다. 투자는 예술에 가까운데 그 예술도 답이 있는 예술이 아니고 예술의 본질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또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랐던 면을 들춰내고 모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것 안에서 어떤 희열을 어떤 창조의 원천을 느끼는 그런 행위인데 투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만약에 직접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답을 찾는 거에 익숙한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해석을 해내는 상황을 해석하면서 내가 그림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그림이 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 파악을 한 경우에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 판단을 바탕으로 실행을 해서 그 실행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으며 이런 감각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뭐 감이 중요하다. 뭐 피터 컨들 책을 보면 뭐 느낌, 필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어떤 미신적인 어떤 신내림이라든지 타고난 뭐 천재적인 재능, 뭐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천재 같은 재능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직접 어려움과 모호함과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자기의 판단을 해보고 그 안에서 실행을 하면서 갈고 닦아지는 일종의 감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베테랑이 있는 거죠. 전쟁의 베테랑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내가 그 성격이 만약에 좀 정해져 있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딱딱 답이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알고리즘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액티브 투자하시는 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억지로 해서 좋은 실적이 나기는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해보겠다 하시면은, 좀 자기 성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다른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도 그거를 안 하는 거와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 그 세 가지 다른 옵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훌륭한 자산 운용가에게 자산을 위탁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훌륭한 자산 운용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먼거를 어, 만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잘할 수 없다면.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만큼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버핏하고 먼거한테 돈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늦었어요. 그랬으려면 버핏하고 먼거 유명하기 전에 60년대, 뭐 50년대 그때 버핏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돈 얼마 갖고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우연한 계기로 돈을 맡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뭐 버크셔 주식을 사는 거죠. 해스웨이 주식을 사는 건데 그것도 이미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 혹은 실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버크셔가 그 매제 가치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 신가치 다 사요.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의 가격을 싸게 살 수는 없어요. 싸게 살 수는 없고 그냥 원가에 사는데 원고와 버핏과 그 팀이 이끌어가는 수익률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실현을 하면 세금을 내겠죠. 그 정도를 내가 실현했을 때 은행 예금이나 그냥 현금 보유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버핏과 멍거가 유명하기 전 시절이 있었듯이 지금도 유명하지 않고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그 사람들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날 것 같은 운용사나 그런 운용자에게 돈을 예금을 위탁하는 게 가장 좋겠죠, 투자금을.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좋지 않은 운용사나 펀드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피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 어, 꾸준한 과거 실적과 괜찮은 준수한 실적이 그 트랙 레코드가 없는 그 증거가 없는 운용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뭐 한국에 가치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필을 좀 봤는데 문제가 그 자기의 실적률, 그 퍼포먼스 수익률하고 전체 기간하고 이런 걸 투명하게 기록을 쫙 밝힌 팀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유명한 대표다 해서 가서 보면 뭐 2년 동안 2배 수익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좋지만 너무 단기간, 2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기준은 좋은 펀드인지 아닌지 매니저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이상적으로는 15년 이상, 아주 좋게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셨고, 뭐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케이스마다 수익률은 다르지만 저는 연평균 그래도 한 12% 정도면은 아주 뛰어난, 15년 이상일 때 12% 이상이면 뭐 아주 뛰어난, 아주 극소수에 속하는 훌륭한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5년 해서 얼마 벌었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5년 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그 사람의 철학이 서한이라든지 연례 서한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서 이 투자자의 전략이 지금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건 아닌지, 이 투자자의 전략이 운이 좋아서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닌지, 얼만큼 깊이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명백하게 투명하게 공개한 펀드여야만 됩니다. 다른 건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펀드들의 목적이 교묘하게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줘가지고 일단 돈을 맡기게 해서 수수료를 다 떼어가고 결국에는 고객이 별로 가져올 게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늪에 빠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건 저도 아직 경험이 없지만 주변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펀드에 뭘 맡겼는데 수익률이 별로 안 난다 생각보다 이런 게 다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그 훌륭한 베테랑들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그동안 20개 정도 된 책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늘 하는 게 자기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줘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그걸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펀드들 좀 봤는데 걱정 그대로인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길지도 않았고 레코드가 길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높지도 않고 근데 뭐 단기적으로 높았다. 혹은 가장 좋았던 부분만 빼내가지고 마치 그게 자기 진짜 실력인 것처럼 속인다거나 혹은 나의 자산 운용 규모가 뭐 1조다, 2조다, 몇천억이다, 이걸 규모만 붙벌려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그 모든 그림 중에 딱 제일 좋은 부분만 떼놓고 홍보를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속이려는 겁니다. 음, 뭐 말을 나쁘게 해서 속이는 거지, 정확히는 기만하고 이제 상대방이 에, 실수와 오류로 된 판단을 하게끔 유도하는 나쁜 혹은 어떤 장사꾼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을 피하셔야 돼요. 버핏이나 먼거 같은 사람은 딱 봐도 장사꾼이 아니죠. 예, 그냥 정말 예술적으로 자기의 그 창조와 그 실력을 믿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성과. 그래서 이제 훌륭한 투자자와 아닌 투자자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나의 자산을 누구에게 위탁할 때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 얘기는 이따 또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대안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수 투자예요. 이 얘기는 제가 원래 생각 안 했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한국에 특히 있는 지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지수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요즘 S&P가 좋으니까 내가 이 회사원으로서 혹은 내가 대학원생으로서 혹은 내가 연구자로서 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솔직히 그런 노력을 내가 들인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그냥 S&P 투자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제 버핏도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그냥 S&P 넣는 게 낫다. 옛날에 한 말인데요. 맥락을 보셔야 돼요. 지금 S&P 넣는 게 과연 좋을지. 왜냐면 호라이즌 키네틱스가 몇 년 동안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 ETF가 너무 커졌다.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처음 나온 게 1994년일 거거든요. ETF가. 그 S&P ETF가. 그때는 이제 전체 뮤추얼 펀드에 맡긴 금액의 1%도 안 됐어요. 그 ETF에 들어가 있는 돈이. 근데 2008년인가 그때쯤을 계기로 해서 뭐 몇 퍼센트 유의미하게 증가했거든요. 2004년인가 8년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홀슨 케네틱스가 ETF를 굉장히 면밀하게 이게 뭐 현상이 뭘까 분석하다가 지금은 제 기억이 맞다면 ETF가 전체 뮤추얼 펀드의 40% 이상 규모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ETF들을 산다는 건데요. 지수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란슨 키네틱스의 분석을 저는 일부 동의하는 게 그 이제 ETF를 사시면요. 지수 투자를 하시면 그게 이제 그 S&P 500, 500에 있는 가장 그 비중이 큰 종목을 가장 많이 사게 돼요. 내가 맡긴 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보니까 요즘에는 뭐 균등 ETF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같은 그렇게 균등으로 산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큰 걸 더 많이 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뻥튀기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아 내가 그냥 S&P 오르니까 S&P나 사자라고 해서 산다면 제일 시총이 높은 종목들에게 계속 그 같은 비중으로 돈이 계속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가가 계속 오르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은 주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언젠가는 다시 효율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돼서 야 지수 투자하면 안 되겠다. 다우르 돈을 뺄 수도 있고 그 시장의 패닉은 뭐 다우지수가 하루에 80년대 하루에 30% 이상 빠진 적도 있듯이 시장 패닉이라는 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 투자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으며 추천도 하지 않겠는데 뭐영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그건 개인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은 예금입니다. 예금이나 현금 보유 혹은 뭐 미국 국채를 산다거나 네, 이거는 가장 보수적이면서 그다음에 현금의 구매력 보존이 안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뭐 그다음에는 이제 채권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금 투자 뭐 등등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주식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금 보유도 만약에 내가 투자의 목적이 그냥 큰 욕심 없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나의 인생. 그리고 그 스케일 안에서 만족한다. 하면 굳이 투자를 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특히 열광적인 시기에는 전혀 그냥 예금에 넣으시고 그러다가 막 아무도 투자 안 하겠다. 나중에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시장이 붕괴됐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오, 내 예금은 잘 보존돼 있군. 이걸로 좀 해보자. 뭐 그때 가서 느긋하게 그게 오히려 그런 스타일에 맞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대안 그러니까 위탁 운용자 운용을 위탁하는 거 그다음에 지수 투자 그다음에 예금 현금 보유 미국 국채 이 세 가지가 비교했을 때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만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들과 비교했을 때 직접 투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단점은 기회비용이죠. 시간이 많이 듭니다. 노력도 많이 들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버핏은 카레이sim이나 뇌 수술에 비교한 적도 있고요. 먼 거는 이건 어른들의 게임이다 라고 한 적이 있고, 아, 물론 뭐 어떤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은 게임 머니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 누구죠?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게 목숨이 걸린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난 축에 속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진다는 거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 한탕주의 뭐 그래가지고 뭐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이렇게 웃긴 영상을 보면은 밈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하루 만에 몇 억을 날린 뭐 누구 하면서 이렇게 뭐 막 올라라 내렸다 막 소리치고 막 박수치고 막 머리 막 부딪히고 막 그런 드라마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돈의 이 나의 자산이 영구적으로 손실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돈을 다 날리고 배달 뛰면서 메꾸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경험을 하지 않고 미리 아셔야 돼요. 한 푼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이 이 필드, 이 행위 참여자들, 이 마켓은 어, 좀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실력이 더 높은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쪽에는 극소수의 시장 의견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공동묘지로 쓸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시장을 이기고 있고 그 안에는 어중이 떠중이 어, 부터 해서 조금 실력 있고 혹은 실력이 있다고 믿지만 알고 보니 깡통이고 실력이란 무엇인가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실력은 누구나 시간이 감 챙기는 거지라는 나이브한 사람 그러니까 실력에 대한 고민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 생각을 왜 못하게 되냐면 처음 투자해 보시면 뭐 앱 깔고 증권 앱 깔고 핸드폰 딱 들어가 보시면 막 초마다 가격이 변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초마다 가격이 변하는 게 뭐가 있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눈앞에 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사러 가면 오늘 가격하고 내일 가격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뒤에도 좀 비슷하고. 근데 초마다 가격이 바뀌면 이게 쉬워 보여요. 돈을 벌 수, 초 단위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하면 쉽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초 단위로 돈을 잃는 걸 안 해봐서. 그 가격이 초 단위로 변한다고 해서 내가 초 단위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이 필드가 쉬운 필드가 아닙니다. 거꾸로 매우 위험한 필드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직접 투자라는 거는 그냥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서 될 일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어, 노력을 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정리한 저의 생각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버핏과 멍거 혹은 그 수준의 베테랑들이 가진 실력을 가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예, 거의 아무도 못한다. 극히 드물다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성정도 필요하고 기질도 필요하지만 지능도 필요합니다. 버핏이 겸손하게 이거는 뭐 우주공학이 아니다, 뭐 핵 물리학이 아니다, IQ가 높을 필요 없다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IQ가 높으면서 성정과 기질과 모든 게 갖춰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시장만 얘기하려는 사람이라면 가치 투자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시행했을 때 확률이
아주 낮은 건 아니라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게 없다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처럼 안 될 수 있다. 걸 인정하셔야 되고, 그게 이 필드의 원리예요. 그 자연적인 순리입니다. 이 장 자체가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인생과 비슷한 면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 사기나 치자 해서 이제 고객들 돈을 사기쳐서 가져온다거나 자기의 실적을 사기쳐서 운용금 갖고 횡령하고 뭐 어디 사라진다거나 뭐 이런 사람 많죠. 레버리지 땡겨서 파산한다거나 다 자기 실력으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먼 거의 교훈을 알 수 있죠. 먼 거는 이 필드는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른들의 게임이다.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을 말아라. 저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개의 책을 읽으면 실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냐 했을 때 기초입니다. 기초고 시작하는 파트예요. 근데 모든 게 어떠시 기초도 베테랑하게 배우면은 그 잠재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저는 늘 이 훌륭한 책들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국에 펀드 하시는 분들은 뭐책 읽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고 그냥 바로 투자를 해라. 너가 도제치면서 배우는 거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펀드가 자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아이씨, 누구에 맡겨보자. 그럼 누구에게 맡겠냐? 자기한테 좋은 주었던 펀드 매니저한테 가지고, 야, 나 안 될 것 같으니까 너가 좀 해달라. 너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너가 경험이 더 많지. 너 20년 몇 년 요이들 이랬다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책을 먼저 읽고 가치 투자의 철학을 자기가 투자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이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투자자다. 그 그림을 알게 된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에도 좋은 펀드 매니저를 고르실 수 있죠. 딱 만나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호라이즌 켄틱스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스티븐 브래드만이라는 공동 설립자 겸 지금 프린시펄인데 그분이 이제 매 분기별로 호라이즌 켄틱스의 그 전략 보고서를 브리핑 하시죠. 한 2시간 정도. 그분 자기 아주 젊은 시절 초기 펀드 매니저였을 때 경험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아주 연세 지긋하신 분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스티븐 berg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스티븐 berg가 솔직히 다 얘기했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리스크가 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주 솔직히 말했더니 야 이렇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펀드 매니저는 처음이다 하면서 맡겼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류의 펀드 매니저를 찾으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맡기고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글과 베테랑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기 전에 오늘 마무리하자면 오늘 첫 파트에서는 책 소개를 이어서 몇 권 더 드렸고요.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모든 책을 다 정독하시고 다 분석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뭐 근처에 물어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와 연이 닿으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책을 소개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은 직접 투자한다는 게 어떤 행위인 것인가 그 다음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대안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대안들의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그 맥락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면 이 책들을 다 읽으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직접 투자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위험성을 가진 행위인지 최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은 가치 투자 기초의 세 번째 파트가 될 텐데요. 제 현재 생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세스 클라르만이 쓴 벤자민 그레엄과 터드의 증권분석 6편의 서문을 영문판만 요즘 한국에는 한국판이 아직 한국판이 있겠죠. 근데 절판됐다고 들었네요. 근데 참고 절판된 책은 중고 서점 가서라도 찾아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 파트가 좀 절판돼서 구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 영어 파트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치 투자의 기초를 핵심을 다 담은 글 하나를 말해라 하면 이 세스 클라먼의 증권 분석 6판 서문을 꼽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가치 투자의 기본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져가겠습니다.